자, 현대시 보시겠습니다. 현대시 같은 경우는요, 박용래의 월운과 김영랑의 연일, 그리고 시가복합으로 서영부의 문희단계까지 세 작품이 함께 출제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보실 부분은요, 이 현대시 부분만인데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현대시 같은 경우 두 작품이 난다면 한 작품은 친숙한 작품, 한 작품은 비교적 덜 친숙한 작품이 나기 마련이다 라는 말을요. 자, 지금 같은 경우도요, 박용래의 월훈이요, 친숙한 작품을 맡고 있고요. 김영랑의 연일이요, 비교적 덜 친숙한 작품을 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박용래의 월훈 같은 작품은요, 시도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 이미 기출작입니다.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과정을 거치셨다면 최소한 한 번쯤은 이 작품을 해제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용래 월우는 친숙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김영랑의 연일은요. 시인은 되게 친숙해요. 하지만 작품은 그다지 친숙하지가 않습니다. 저와 함께 보실 작품도요. 바로 이 김영랑 연일입니다. 자, 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느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요. 저는 늘 항상 대답이 같습니다. 우리는요. 시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시의 정의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요. 시의 정의에 우리가 시를 해석하는 연습을 할 것들이 무엇인지가 모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시라는 거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미 정의를 배웠어요. 시란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운율이 있는 말로 압축하여 표현한 글이다 라고요. 자, 여기에 나오는 정의예요. 우리가 시를 공부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인, 생각이나 감정, 운율, 압축 이렇게 체크를 해보겠어요. 자, 그랬을 때 보시면요. 시인이요. 시 속에 직접 드러나지 않죠. 우리는 시인이 자신의 대리인을 내세운다라는 걸 너무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시 속에 나오는 시인의 시적 대리인을 우린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야기하는 사람, 화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 속에서는요. 화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많이 났던 문제가 뭐예요? 기초 수준에 나는 문제가? 시인의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도 많이 묻습니다. 자, 그리고 때때로 문제에 따라서는요, 또는 시에 따라서는요, 화자의 짝꿍. 자,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청자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시를 쓰는 거죠. 그렇죠. 하고 싶은 말이 없는데 왜 시를 쓰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시를 씁니다. 그 하고 싶은 말이요, 생각이나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 생각이나 감정입니다. 이걸 두 글자로 줄인다면 주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생각이나 감정은요, 그냥 뿅 튀어나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문제로 만나는, 모의고사에서 만나는 시들은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기 마련이죠. 화자가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갖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 시의 주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시를요, 소설과 가장 다르게 만들어주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돼요? 그렇죠. 리듬감이죠. 즉 운율이 드러난다면 혹은 운율을 만들어내는 어떤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또 압축하여서 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압축하기 위해서요 쓰는 다양한 것들이 시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네, 표현법입니다. 비윤이, 은윤이, 직윤이, 의인이니, 설이니, 뭐 영탄이니, 도친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함축하여 나타내기 위해서 시인이 가지고 오는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우리는 다양한 표현법까지 이 네 가지를 시를 해석하는 연습을 할 때 공부를 하셔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이론적인 이야기고요. 그러면 시를 보시면서요,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시니까요. 첫 번째 화자입니다. 중요한 거. 두 번째 뭐가 되는 거죠? 상황이 되죠. 그렇죠. 세 번째 뭐가 돼요? 네, 바로 생각이나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이걸 함축하기 위해서 쓰인 다양한
표현법이 무엇인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고요. 자, 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영랑의 연일 첫 번째 행 보세요. 내 어린 날. 이거 너무 땡큐합니다. 지금 이 한 행에서요. 우리는요. 1번과 2번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일단 화자가요. 표면에 드러났죠. 내 어린 날. 나라는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적 상황이 드러나요. 어린 날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린 시절에, 나의 어린 시절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화자는요, 현재 어른일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화자는요, 이미 자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두드러진 특징 하나 있죠. 느낌표 나타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법 중에 하나죠. 영탄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뭐 문제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주어진 보기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중요해요. 국어 같은 경우는요. 가끔은 그 보기가 상대적인 정답을 찾아내야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런 문제가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자, 그런데 어쨌든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라는 표현에는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느낌표는요, 우리가 흔히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니까요. 어쨌든 화자는요, 지금 어린 시절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이 어땠냐 하면은요, 아슬한 하늘에 뜬 연같이, 바람에 깜빡이는 연실같이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내 어린 시절은요, 이런 연 같았고요, 이런 연실 같았대요. 뭐뭐같이, 뭐뭐같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직유법 쓰이고 있네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비유법 왜 써요? 은윤이, 직윤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비유법 왜 써요? 비유법 왜 쓰냐면요, 시에서는요, 거의 대부분 추상적인 것들을요, 좀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추상적인 게 뭐냐라고 한다면요, 쉽게 설명을 한다면 오감. 오감 뭐예요? 우리 지금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입으로 맛볼 수 있는 거,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이게 오감이죠. 오감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흔히 추상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나타나는 생각이나 감정은요, 대부분 다 추상적이죠. 근데 그 추상적인 거를 그대로 추상적으로 표현하면요,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시인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유법을 쓰는 겁니다. 추상적인 것들을요, 구체적인 것들에 빗대어서 표현을 함으로써 나타내고자 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도요, 어린 날이라는 시간 개념, 즉 추상적인 개념을요, 연 혹은 연실이라는 구체적인 것에 비유함으로써요, 사람들이 어땠는지 좀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 연이나 연실이 어땠냐라고 봤더니 아슬아슬한 하늘에 뜬 바람에 깜빡깜빡이는 이라고 말을 해요. 뭔가 아슬아슬하고요, 깜빡깜빡하고 있대요. 여기서 이끌어내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서나 감정은 어떤 거예요? 그렇죠. 뭔가 불안하고요, 안정적이지 못하고요, 불분명하고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요, 거의 다 찾았어요. 내가요, 어른이 된 내가요,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데요. 그 어린 시절은요, 무언가 불안하고요, 불분명하고요, 초조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더 보시겠습니다. 내 어린 날이라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죠. 같은 구절의 반복이 일어난다. 반복이 일어난다라는 건 뭐가 형성돼요? 운율이 형성됩니다. 또한 반복이 일어나면요, 강조가 되기 마련이에요. 지금 내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이게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반복한다라고 해도 뭐 틀린 표현은 아니게 되는 거죠. 어쨌든 내 어린 시절이요, 아슴풀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슴풀하다 아래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슴풀해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확히 뭔지 모르더라도요, 우리는 사실 이 의미를 추론해낼 수 있게끔 앞부분에 직유법을 가지고 표현한 부분의 내용을 파악해 됐어요. 하지만 아슴푸레하다, 어슴푸레하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이죠. 약간 뭔가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내 어린 시절이요, 이랬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하늘은 파랗고 끝없고 편편한 연실은 조매롭고, 하늘은요, 연이 나는 하늘은요, 파랗고 끝도 없는데요. 네, 편편한 연실, 팽팽한 연실은요, 조매롭대요. 조매롭다 아래에 봤더니요, 조조하고 불안하다. 아주 대놓고 드러내놓고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이 시를 통달하는 가장 큰 감정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요, 연실은요, 뭐예요?
내 어린 시절과 동일시되고 있는 거죠. 즉 내 어린 시절은요 불안하고 초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 영탄법 쓰이고 있네요. 이건 영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오, 흰영 그 새의 높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 뭐였어요? 내 어린 시절이에요. 그 사이에 높이 아슬아슬 떠놀다 내 어린 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슬아슬하게 떠놀고 있대요. 높이 날아서 아슬아슬하다라는 것도 뭐에 들어갈 수 있어요? 뭔가 불안한 그 느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내 어린 날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내 어린 시절은요 조매로웠고요 아슬아슬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표현법 보시면요 파랗다 하얗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즉 파랗고 하얗고와 같은 색채 이미지 사용했다. 색채 이미지는요 결국 뭐예요? 시각적 이미지가 되는 거죠. 시각적 이미지 사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동시에 선생님 만약에요 색채의 대비가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색채의 대비 일어났다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다만 색채의 대비가 반드시 의미상의 대비로 들어가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아닙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냐라고 본다면요. 조매로운 연실에 떠놀고 있는 하늘은 어때요? 파랗고요. 끝없어요. 우리 지금 이 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요. 다른 외부적인 정보 없다라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하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시만 보고 해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하늘이 외부적인 어떤 의미를 파악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의 원형적인 심상이 있죠. 우리가 흔히 시 속에서 하늘이 나오면 뭐가 돼요? 희망이니 이상이니 꿈이니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꿈은 되게 원대하고 큰데 그 속에 있는데 어린 시절은요 불안하고 초조하기만 했다라고 보시더라도요 틀리진 않습니다. 즉 여기서 파란색과 흰색은요 색채의 대비가 일어남과 동시에 의미상의 대비가 일어난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죠. 연실이 아니라 연이 높이 불안하게 떠놀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안에서도요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은요 굉장히 무언가 불안하고 초조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봤더니 바람이러 끊어지던 날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흰 연이요 높이 떠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게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휙 불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끊어져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연 날려보신 분들 계신가요? 없죠. 저도 없습니다. 어린 시절 진짜 어릴 때 학교에서 한 번, 두 번 날려본 기억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연이요 높이 날다가요 강한 바람을 만나면 연실이 끊어질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어린 시절에 갖고 놀던 그 연이요 바람이 일어서요 훅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부르고 울다. 오, 지금 감정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왜 울어요? 서러우니까 웁니다. 희끗희끗한 신랄이 연이 멀리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희끗희끗해 버린 하얗게 조금 보이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아침 저녁 나무 밑에서 울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2연에서 높이 날았던 연은요 3연에서 날아가 버렸네요. 그러면서 어떤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서러워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어린 시절은요 되게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어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서러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울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네요. 내 어린 날 하얀 옷 입고 외로이 자랐다. 하얀 넋 담고. 자, 여기도요 흰색의 색채 이미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색채 이미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감정 담기게 되는 거예요? 외로웠던 감정 담기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 똑같이 하얀색의 이미지인데요. 이때 흰색의 이미지예요. 이때 흰색의 이미지는요 완전히 동일하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아슬아슬한 뭔가 불안하고 초조한 이미지를 담고 있다면요. 여기서는요 외로움의 이미지를 담아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어린 날 하얀 옷 입고 외로이 자랐다. 하얀 넋 담고 외롭게 자랐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네요. 조마조마 길가에 붉은 발자국 자욱마다 눈물이 고였다. 여기도 색채 이미지 쓰이고 있죠. 그리고 하얀색과 붉은색 색채의 대비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미상의 대립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요. 이 붉은색의 이미지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눈물이 고이었던 어떤 그 감정, 외로웠던 그 감정이 담겼기 때문에요.
하얀색의 이미지와 붉은색의 이미지는요, 동일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시는요, 어른이 된 화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은요, 굉장히요, 조매로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동시에요, 굉장히 서럽고요, 외로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핵심 표현법으로 직유법 같은 것들 색채의 대비 쓰였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한 번에 정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시를 해석하는 방법을 연습을 하실 때는요,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면은요, 이게 나중에는요, 이렇게 1, 2, 3, 4번을 굳이 나누어서 연습하지 않더라도 읽어 내려가면서, 아, 이렇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시를 해석할 수 있게끔까지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같이 보실까요? 문제 한번 보시면은요. 자, 24번 나 단독 문제 하나 보실게요.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1년에서 연과 연실의 모습에 빗대어 내 어린 날의 기억을 아슴풀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직유법 쓰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빗댄 거 맞습니다. 그리고요, 그거 당연히 뭐예요? 내 어린 시절은 내 어린 날 아슴풀하다 라고 아까 시에서 말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연에서 조매롭고로 표현된 연실의 긴장은요, 그 막 아슬아슬하게 끊길 것 같고 막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 연실은요, 3년에서 어떻게 됐어요? 끊어져 버리죠. 그러면서 불안하고 초조했던 감정이요, 서러움의 감정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즉 이런 정서로 고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면에서 울다의 반복과 사연에서 눈물이 고이었었다를 통해 내 어린 날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었죠. 이 여기서 나타나는 드러나는 감정이요, 정서가요, 내 어린 날이 어땠는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연에서 외로이 자랐다와 이어진 하얀 넋은 붉은 발자국에 함축된 정서, 상반되는 의미를 끌어낸대요. 오, 아닙니다. 우리 기억하고 있지만 아까 하얀색과 붉은색은 색채의 이미지 대립은 일어나지만 의미상의 대립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확인차 한번 가볼까요? 4번만 보시면요. 하얀 옷, 하얀 넋에 외로운 감정, 그리고 붉은 발자국에요, 눈물의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둘 다 서럽고 외로움의 이미지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년과 사연의 내 어린 날은요, 2년의 내 어린 날의 기억을 통해 떠올린 유년 시절을 표상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년과 사연 그리고 2년 모든 시에서 나타나는데 어린 날의 기억은요, 당연히 나의 기억을 통해서 떠올린 유년 시절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나는 누가 되어? 화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현대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